자, 그래서 아까 다시 372쪽으로 넘어왔고요. 372쪽에 풀립 이론 이야기 했었고, 그 다음에 373쪽에 그런 모더니티에 맞서는 진정성의 기교 채승자 그런 이야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작품 원문에서 페르소나가 질문하셔서 378쪽에 나오는 거였었죠. 직접 화자다. 페르소나라는 이야기. 그리고 발휘되기 이야기까지 아까 좀 했었죠. 어디 갔어? 2일 3이 아니고 2일 2다. 2 그거 확인 안 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정도까지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 제가 느껴요. 강교실을 지배한 핵심적 페르소나는 예. 발휘되기였다. 이걸 예. 어떻게 발휘되기였다는 게 그러니까 여성의 그러니까 발휘되기라는 게 아까 발휘공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성의 발휘되기라는 게 이게 대지의 어떤 여신이 된다고 했잖아요. 여신이 그래서 아버지를 구해주는 그 신이 발휘되기였잖아요. 그래서 이 발휘되기라는 게 여성성의 어떤 상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휘되기니까 여성적인 것들을 대지의 여신이었고 나중에 아버지를 살리는 신이 발휘되기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 발휘되기도 여러분 국문학 역사 공부하면 또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여성성 이런 걸 되게 강조한 신이라고 페미니즘적인 그런 여인상 이럴까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발휘되기는 하나 좀 알아두실 게 좀 강인한 여성이라고 봐요. 강인한 여성. 그냥 어떤 운명에 순종하는 그런 여성이 아니고 강인한 여성. 그래서 강유신이 발휘되기를 선택한 거예요.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볼게요. 자, 380쪽부터 이제 빨리 끝내겠습니다. 380쪽부터 시작해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380쪽에 그 하지만부터 좀 볼게요. 하지만 거기부터 찾으셨죠? 예. 둘의 대립과 결속을 즐거운 일을 생각하면서 일어서지도 않고 잠들지도 않은 채 구걸하고 시들어 구걸해야 하는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발휘되기, 그러니까 비리되기하고 발휘되기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본성과 역할을 내면화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여기 발휘되기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유약한 여성이 아니에요. 상당히 강인한 여성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약해 빠진 생명체를 돌보는 한편 죽음의 장에서 유한한 생명을 창조하는 복수의 여성성. 그러니까 유약한 면도 있고 우리가 여성은 약간 뭐랄까 약한 면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강인한 면모를 같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복수의 여성성이 되는 거예요. 말되죠? 복수라는 건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이런 면과 이런 면을 다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남성성에 맞선 선하고 우열의 판정에 성급해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여성의 남성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대 현실의 비판과 새로운 생명 감싸는 이제 스밀이라는 시가 있죠. 이제 스밀이.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어떤 땅에서의 상실과 고통으로 점철된 죽음의 육체 뭐 이런 것들을 좀 상징하는 그런 시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시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하고 싶은데 여기 이제 땅이 계속 나와요. 여기 지금 여기 뭐야? 이제 스미드에 보면 땅이 나오는데 어떤 폭력적인 권위. 이 폭력적인 권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요. 죽임을 당하고 쫓겨난 약자가 있겠죠. 약자. 그들의 원하는 것, 슬픔, 정서가 죽음의 장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땅이라는 게 정말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어서 그렇지만 옛날에 삼국시대, 고려시대, 막 조선시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얼마나 막 사람들이 죽어갔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지금 편하게 살고 있지만 맞잖아요. 해미읍성 이런 데 가보면 아시죠? 막 그 참수된 사람들 엄청 많았어요. 그곳에서 막 천주교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게 정말 뭐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약자들의 슬픔 이렇게 다 지금 이 밑에서 막 원혼들이 막 그러겠죠. 그런 장소라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이제 여기서는 이해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은교 시인의 시를 보면 상당히 철학적이에요. 시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좀 철학적인 내용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사 현실에서. 그러니까 이제 약간 군사 정권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보통 지금 강은교 최승자 시인은 참여시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는 못해요. 그냥 참여시적 경향이랄까. 우리가 김소월 시인도 김소월도 그 뭡니까? 김소월의 시 중에 여러분 뭐 있었죠? 김소월 진달래꽃 말고 진달래꽃 너무 뻔한 거고 우리에게 뭐라고? 산요? 아니 그거 말고 우리에게 보석대를 따고 있다. 이런 거 기억나요? 예. 이게 되게 참여시적인 경향이 이게 보석이라는 건 농기구거든. 농기구.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붙여서 내가 생활할 수 있는 땅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일제 다 뺏겨버렸으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소월을 참여시인이라고 하진 않아요. 맞죠? 무슨 말 이해가시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를 보면 이거 되게 참여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뭐 참여시인의 범주에는 집어넣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시는 여러분 읽어보시고 382쪽을 보세요. 382쪽을 보면 이제 스밀이라는 것은 1980년에 발표되었고요. 역사현실에서 강은교 시인의 개인적 삶에서 중요한 격변기였다. 자, 80년은 군사정권에 의해 여기 나오죠. 민주화운동이 유혈 진압된 끔찍한 악몽의 시대였다. 모르겠어요. 저는 옛날에 그 80년도 그때쯤이면 저는 이제 원래 정읍이었거든요. 고향이. 근데 전라북도. 근데 뭐 잘 몰랐어요. 그 광주에서 막 광주 사태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다들 몰랐어요. 그때. 있는지도 몰랐어. 나는 근데 알아요. 나는 맨날 체류탄 맞고 뛰었어요. 고려대학 앞에 저희 고등학교랑 그래요? 수업 시간에도 맨날 체류탄 맞고. 그래가지고 몰랐는데 뭐 엄청난 게 일어났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의 관점으로 보면 안 돼. 이 시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시대로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봐야 된다. 그 권력.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게 좀 이해가 가죠. 그 관점으로 그 당시의 시대로 보면 이해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죠. 뭐 어쩌고 안 읽어도 다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파시즘이라는 게 이제 군사 독재, 그러니까 군사 정권의 결합. 아까 결속이라고 기억나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용어를 알면 되게 유리하다니까. 제 말이 이해 가시죠? 그냥 파시즘 이렇게 아는 것보다 이게 결속이라는 뜻이었구나. 그런 걸 알면 좋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강교가 연작을 이 소리 1에서 12까지 연작을 발표를 한대요. 그래서 독립된 시편이지만 단군 시대 이래로 이어진 역사에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겨 허공에 부서진 것들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위로라고 보시면 돼요. 위무라는 게 위로하는 일종의 서사시가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그러니까 보세요. 강은교 시인도 공부한 게 보통이 아니죠. 딱 읽어보면 깊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할 시적 대상들은 382쪽 보고 있어요. 민족의 성산, 불암산과 부여 이렇게 쭉 나오다가 유아 부인 나오죠. 유아 부인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햇모스 맞나요? 어머니가 유아 부인 맞죠? 유아 부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신이죠. 신이고 이건 뭐예요? 유아 부인은 이제 그러니까 이건 천신이라고 해요. 천신 이걸 좀 더 유식한 말로 이걸 지모라고 해요. 지모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주몽 뭐 태어나고 이렇게 그 해모스와 유아부 그러니까 이런 나중에 이제 이걸 또 조금 더 나온 김에 설명 안 할 수가 없는 우리가 여러분 이제 그 북방계가 있고요. 이걸 잠깐 설명드릴게요. 북방계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 남방계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남방계가 있는데 자 북방계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되게 재밌어 알면 북방계는 아버지의 존재를 알 수 있어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잘 말씀하셨어요. 이 북방계. 왜냐면 해무수란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유아가 있어. 근데 남방계는 어떻게 되냐면 어느 날 하늘에서 빛이 막 비쳐. 그래서 그 자리를 가봐. 그러니까 알이 몇 개가 있어. 네? 여기 아버지의 존재를 알 수 있어요.
아버지 존재 알 수 있냐고. 없죠. 그냥 하늘에 빛이 비쳐서 가봤더니 알이 몇 개 있다니까. 그래서 알에서 깨어난 게 김수로왕 아닙니까? 맞아 틀려. 난생신화잖아요. 난생신화. 그러니까 이 남방 그러니까 이게 알에서 태어났다. 이거 잘 보세요. 알에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난생신화.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난생신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을 만큼 보인다. 이 난생신화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니까. 아버지의 존재를 몰라. 그러니까 결국 모계 혈족을 어떤 모계 사회의 어떤 혈족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남방 쪽이죠. 근데 북방계는 아버지의 존재가 다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아버지의 존재. 아시겠죠? 우리가 그 뭡니까 단군신화도 북방계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군신화도 한웅 있죠. 한웅 맞죠? 한웅하고 뭐예요? 곰이 죠 곰. 웅녀. 최초의 신부가 누구냐 했더니 웅녀라고 썼다고 하잖아요. 김대건이라고 써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한웅과 웅녀 사이에 단군이 태어났잖아요. 단군 맞죠? 이런 게 전부 다 북방계라. 그러니까 북방계는 아버지의 존재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존재.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북방계, 남방계 이야기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구리문학을 좀 더 자세히 배우실 건데 제가 그냥 맛배기로만 알려드린 거예요. 자, 다시 교정. 그래서 이제 선화공주. 이 선화공주는 이거 이야기가 해도 끝이 없어요. 선화공주는 자 여러분 이게 선화공주가 나오는 향가가 뭐예요? 선화공주가 나오는 향가. 무왕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 향가 이름이 뭐냐? 소동. 그렇죠. 서동요. 서동요. 그러니까 이야기 때 부여에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서동요가 말을 파는 아이야. 말 파는 아이. 말이죠. 말. 근데 이 서동요는 이것도 이제 국문학 역사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보세요. 마 있잖아요. 마 몰라요? 먹는 마. 먹는 마. 그렇지. 먹는 마. 뭔지 알았는데. 먹는 마. 근데 이 서동이 이제 선화공주를 사모해. 서동이 백제고 선화공주가 신라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말을 줘 애들한테 말을 주면서 이 노래 불러 그런 거야. 그 노래가 뭐냐면 선화공주님은 아주 쉬워요. 남몰래 정을 통하고 서동 서방을 요즘 말로 푸는 거예요. 밤에 몰래 안고 간다. 선화공주 죽은 탐일지 가량치고 서동방을 야의 묘을 포견 거여. 원문에 이렇게 나와요. 서동 서방이 있는 거예요? 예, 서동 서방. 네, 서동 서방. 이렇게 이제 읽으라고. 이게 그 당시에는 우리말이 없었어요. 향창문자를 써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래가지고 이제 당연히 선화공주하고 서동이 결혼을 했어. 근데 실질적으로는 서동과 선화공주가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그래서 이 문학은 역사하고도 다른 거예요. 그러면 아니 왜 어떻게 선화공주와 서동이 이렇게 만났느냐? 여러분 이런 걸 알아야 한다니까 공부는. 이런 건 책에 안 나와요. 뭐냐면 보세요. 백제의 불교가 어디로 유입돼? 신라의 2차순 승조로 유입되죠. 이건 알아요? 나의 목을 베면 뭐 흰피가 막 2차순 승조 있잖아요. 신라에 유입이 된단 말이에요. 백제 불교가. 이 백제 불교가 신라에 유입되는 과정을 멋진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 포장을 해버린 거예요. 이 백제 불교가 신라에 이렇게 유입이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선화공주하고 서동이 뭐 사랑하고 이런 거 전혀 없다니까. 역사적으로 없는데 이거를 이제 그래서 문학이라는 게 참 뻥이 많아요. 뻥이 많지만 재밌죠. 자, 그게 서동요입니다. 서동.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고구려의 영원한 성산, 불암산 이런 것들로 이제 확인이 된다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 뭐 이걸 다 설명을 일일이 다 할 필요는 없으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383쪽을 보시면 383쪽에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이제 스미리에서는 시뻘건 핏물이 흐르다 못해 얼어붙은 땅으로 떠도는 눈과 안개가 스며들겠다는 의인화된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그래서 땅은 그러니까 의인화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죠. 그건 알죠. 그걸 의인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폭력적 권위에 죽인당하고 쫓겨난 약자들의 슬픔. 아까 설명했죠? 그런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과 안개는 이리저리 찢기는 그런 그러니까 독재에 의해서 짓밟히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 이런 걸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나타내. 그러니까 상당히 어때요? 제가 말씀 참여시적 경향이 있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보세요. 눈과 안개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죽은 자들을 떠오르내와 사냐에 가득 넘겨보세요. 한 풀포기로 살려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강규 시인이 시가 상당히 깊어요.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스밀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곳에 스며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며든다는 그렇죠. 아니면 지역을 얘기하는데 지역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이제 스밀이 무슨 리 무슨 그런 지역이 아니라 땅에 여기 하겠다. 스며든다고. 전도 무슨 말씀? 그러니까 무슨 그게 아니라 스며들이 뭐 이런 뜻이죠. 지역이라는 지역이 아니고 마을 리자가 아니라 제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결국 나는 독재 정권에 이렇게 희생 당하지만 나는 희생 당해서도 또 다른 어떤 생명체로서의 부활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시가 멋있는 건 뭐냐면 이걸 직접적으로 쓰지 않고 돌려서 쓰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야 시는 제일 멋있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뭐 나는 밥을 먹고 학교에 갔는데 뭐 수업을 들었는데 재미있었다. 이렇게 하면 시가 되냐고요. 그걸 이제 돌려가지고 약간 다른 사물에 빗대어서 표현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김수영의 풀이라든가 껍데기는가라 이게 왜 멋있는 시냐? 그걸 직접적으로 표현 안 했잖아요. 독재에 대한 이야기. 맞죠? 맞잖아요. 그런 게 멋진 시라고. 그러니까 이 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것에 의해서 그 약자들이 죽임을 받고 이런 것들인데 이 눈과 안개 이런 것들은 이제 뭡니까? 하나가 되겠다. 핏물이 된 것과 그러니까 약간 의인화 이런 그 사물들을 가지고 사람처럼 표현했잖아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84쪽 부조리한 현실에 맞서서 벌어진 자아의 싸움 여기 볼게요. 최승자 일찍이 나는이라는 시가 있어요. 일찍이 나는 이 시는 묻게 조금 앞에 있는 시보다는 조금 쉬워요. 일찍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마른 땅에 핀 곰팡이 벽에다 누것도 눈느린 오줌 자국 은실인 아직도 구더기에 뒤덮인 1000년 전에 죽은 시체. 아무 부모도 나를 키워주지 않았다. 쥐구멍에서 잠들고 벼룩에 간을 내먹고 아무 데서나 하염없이 죽어가면서 일찍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 시를 보면 일찍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가 중간중간 나오죠. 제일 처음에 일찍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가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그 384쪽 마지막 줄도 나왔죠. 일찍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다음에 떨어지는 유성처럼 우리가 잠시 스쳐갈 때 그러므로 나를 안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너 당신 그대 행복. 너 당신 그대 사랑.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영원한 루머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서 이 시도 일종의 현실의 폭력과 항폐함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실의 어떤 폭력, 그 다음에 항폐함. 이거 좀 팁을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거 좀 지우고 설명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 시는 일단 자아의 비극, 나의 자아라는 거죠. 나의 비극은 역사와 사회, 현실로부터 단계된 것이다. 여기 보세요. 아까도 페미니즘이라든가 이런 그 기존의 여류 시인들의 시를 이야기했지만 보통 여류 시인들이 이렇게 막 저항적이거나 이런 시를 쓰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죠. 상당히 선구자적인 시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두 시인.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런 비극이라는 역사, 사회, 현실, 관계된 거 이런 걸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뭡니까? 현실의 폭력. 현실의 폭력과 함께 그 다음에 그것을 넘어선 인상적 삶과 세계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고 있어요. 이 시 속에 보면.
자, 그럼 이제 밑에 있는 거 좀 읽으면서 또 좀 설명드릴게요. 이걸 좀 필기하시면서. 자, 385쪽 다시 볼게요. 그래서 일찍이 나누는 최승자의 첫 시집, 이 시대의 사랑을, 이것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죠. 시집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혹시 이제 편입하신 분을 위해서. 이렇게 쓰면 작품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쓰면 시집이라고 시집. 이중꺽쇠. 이렇게만 쓰면 하나의 작품이라고. 이해 가십니까? 예를 들어서 한용운에 님의 침묵이라고 있어요. 알죠? 님은 같은데 님의 침묵 이렇게 썼어. 뭐예요? 시집이죠. 여기 쓰면 시집이라고. 이렇게 쓰면 시집 속에 나오는 시 한 편이에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하여튼 모르실 수 많았어요. 완전히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썼는데 이 사람 이렇게 인쇄를 잘못했나? 이렇게 막 지우면 되는데 네? 안 된다고. 이렇게 쓰면 이거 시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일찍이 나는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인데 알겠죠? 이 시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는 그 시라는 거예요. 시대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는 그러니까 시작을 하는 시다 이 말이죠. 여는 시라는 말은 그렇죠. 그래서 거기 네 번째 줄 보세요. 강주가 그랬듯이 나오죠. 최승자도 썩어가고 죽음에 던져진 육체에 대한 치욕적 표현과 절망적인 육성을 통해 버림받은 여성의 고통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성 시인들이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밑에 뭐 곰팡이 오줌 자국 뭐 부패한 시체 이런 식으로 상당히 비하적인 스스로를 표현하는 모습 그리고 친밀한 대상인 가족에 의해서 버려졌다고 단정 짓는다. 그럼으로써 출구 없는 세상의 육배, 의식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현대 어떤 뭡니까 그 광주 사태라든가 아까도 좀 이야기했지만 그런 것도 서로 동질성의 어떤 같은 사람들의 입장인데 누구는 죽고 누구는 막 사람을 쏘게 되고 막 그런 이야기잖아요. 상당히 비판적인 현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직접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돌려서 표현한 거예요. 자, 386쪽 보세요. 386쪽에 보면 그래서 이제 우위로서의 전통적인 알레고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밑에서 한 6째 줄 정도 올라가 볼게요. 386쪽에. 요컨대 진실과 거짓, 선과 악의 판단에 동원되는 우위로서의 요 우위란 말 여러분 좀 설명드릴게요. 우의. 이 우자가 무슨 우자일까요? 우위 할 때 우자. 이게 뭐냐면 써놓으세요. 빗댈 우자. 어디에 빗댄다. 의는 뜨드자죠.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우의적이란 말이 되게 많이 나요. 특히 고전을 공부하다 보면 우의적. 우의적이 뭐지? 빗대어 표현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 재밌는 그 사설시조가 있는데 사설시조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사설시조에 있어요. 자, 두꺼비가 한 마리가 있어요. 두꺼비. 이 시조 아는데 모르겠어 시. 파리를 물고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가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건너편을 바라봐. 건너편을 바라보니까 뭐야? 뭐가 떠 있어? 하얀 송골매가 있어. 백송골. 하얀 송골매가 딱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죠.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 얘가 두엄이에요. 두엄 알지? 두엄 지푸라기하고 막 이렇게 두엄이 딱 앉아갖고 파리를 물고 있어. 네. 두엄이 딱 여기가 두꺼비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 송골매가 딱 있는 거야. 그러니까 놀래니까 두엄에서 이렇게 떨어진 거야. 이렇게 떨어질 수 있죠.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이 두꺼비가 나는 날쌘 나이기의 망정이지. 날쌘 나이기의 망정이지. 나 같은 사람 아니었으면 전치 6주 부상 당했을 뻔해.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 시가. 그럼 여기서 이게 다 비유적이란 두꺼비는 뭐냐? 하극관리. 하극관리. 파리는 뭐냐? 이제 삥땅 치는 거야. 삥 뜯는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극관리가 이 백성들한테 삥을 막 뜯었는데 백성골이 딱 있는 거야. 얘를 중간관리야. 중간관리라고요. 그래서 얘한테 이거 갖다 바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돼. 나 혼자 먹을 거야. 하고 가다가 이게 이제 빠져가지고 지 잘난 척 하는 거야. 나는 진짜 이게 낙법에 능해가지고 나는 부상 안 당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거 완전히 빗대 표현한 거 아닙니까? 고전이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고전은 그걸 돌려서 표현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우위로서의
보세요. 이 알레고리라는 또 뭐냐? 설명하기 이렇게 많아. 우리가 알레고리라는 거는 1대1 비유,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은 이제 이걸 다른 걸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알레고리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비유가 딱 하나만 있는 비유. 그걸 이제 알레고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까마귀 있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거치 검은들 속조차 검을 쏘냐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이 충신과 간신의 어떤 이야기,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비유거든요. 맞죠? 네. 맞죠?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레고리라고 하는 문학에서. 알레고리.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알레고리, 우의 이런 말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전통적인 알레고리를 조화롭고 통합적인 세계가 될 수 있는 될 수 없는 파편화된 현실을 제시하는 비판적인 시선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라는 것 자체가 현실에 대해서 이걸 이제 그대로 해석한다기보다는 어떤 현실의 어떤 그 독재 정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적 인식 이런 것들 여성의 관점에서 쓴 시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이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내용 자체가 여기는 이제 엄청나게 시에 대해서 설명을 길게 놨어요. 좀 지루할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이게 그런 어떤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강은교와 최승자를 했으니까 이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까는 강은교 이야기했고 최승자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 좀 해볼게요. 자, 강은교와 최승자 이전의 여성시가 있겠죠. 강은교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최승자 이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전의 여성시가 있고 그냥 강은교와 최승자의 시가 있겠죠. 이거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강은교와 최승자의 시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핵심만 써볼게요. 자, 강은교 최승자 이전의 여성시는 그냥 여류시로 통칭해요. 그냥 여류시야. 그냥 여류시로 통칭하고 어떤 걸 하냐면 이제 또 이런 거죠. 한국적인 전통의 비와 또 뭐예요? 궁핍한 가난에 맞서는 인고의 표현이다. 여기 뭐 말 어렵진 않죠? 아주 궁핍한 가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서는 인고, 그걸 참는 거 이런 것들이 주로 이 강은교와 최승자 이전의 여성 시에는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강은교와 최승자로 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여성의 강은교와 최승자 여성의 수라는 것, 버려짐에 초점을 맞죠. 그래서 아까도 질문하셨을 때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 버려짐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발휘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발휘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초점 맞죠. 그래서 어떤 존재,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요, 새로운 여성시의 길을 개척했다. 제시하는데 이게 뭐랄까요, 마땅한 여성상과 보편적 존재의 길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정도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여류시로 통칭했다. 한국적인 전통의 미, 궁핍한 가난에 맞서는 인고, 그걸 참아내는 거. 이거의 표현에 집중을 둔 게 강은교와 최승자 이전 여성시고, 강은교와 최승자 시는 여성의 순환과 버려짐에 초점을 맞춰서 새로운 여성의 길을 제시했다. 그래서 그 여성의 새로운 길은 뭐냐? 마땅한 여성상과 보편적 존재의 길.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더 기존의 시보다는 다른 관점, 약간 강한 여성의 관점,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시입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뒤쪽에 시 하나가 나와요. 최승자의 미망 혹은 비망, 여기 나오는 거 보세요. 388쪽 보세요. 자아의 파괴와 세계의 부정, 미망. 아닐 미자에다가 잊을 망자입니다. 이거 한자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죠? 미망이다, 미망. 비망이라고 할 때는 이제 이 비가 유비무환할 때 이 비자예요. 이 비가.
그러니까 어떤 비망.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잘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밑에서 보면 그러니까 준비한다 이런 뜻이 유비문은. 그래서 밑에 보세요. 10부터 볼까? 내 무덤 푸르고 푸르러져 푸르름 속에 함몰되어 아득히 그 흔적조차 없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개울들 늘 이쁜 물소리로 가득하고 길들 모두 명상의 침묵으로 가득하리니 그때 비로소 삶 속의 죽음의 길 혹은 죽음 속의 삶의 길 새로 하나 트이지 않겠는가. 사전에 따른 미망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아니를 믿자 잊을 망자니까 잊지 못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 얘기고 비망 이거는 잊어버릴 경우에 대비한다. 우리 유비무하는 뭐예요? 갖춤이 있으면 근심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비한다. 시의 제목은 잊거나 잊지 않거나가 아니라 잊지 못함을 나타내는 강조다. 맞잖아. 미망이니까. 잊지 못한다. 내 무덤 푸르고 명상 침묵으로 가득하리니는 윤동주의 별에는 밤에도 나와. 여러분 윤동주의 별에는 밤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붙인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괴다. 이렇게 시가 나와요. 이런 시를 보면 참 복선의 의미가 많죠. 어떻게 윤동주가 자기의 죽음을 예언하고 이런 걸 썼을까. 죽기 얼마 전에 이 시를 쓴 거예요. 이 별에는 밤에는. 그래서 이름자 붙인 언덕에 풀이 무성할 거예요. 그래서 내 무덤 푸르고의 작가의 소개란에서는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뭡니까 불러일으킨다. 환기라는 건 불러일으킨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도 그런 것들 이야기해요. 그래서 밑에 볼까요? 자, 제일 마지막 줄 보세요. 388쪽. 시인은 사랑의 노래를 이질적인 자와 타자의 통합이라는 순행의 틀이 아니라 사형 집행자가 되어서 사형수인 자신을 스스로 처형하는 역행의 형식에서 찾는 듯 보인다.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형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사형수이면서도 어떤 사형 집행자가 되는 두 개의 어떤 자아의 어떤 의미, 삶 속의 죽음의 길, 혹은 죽음 속의 삶의 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살고 있어. 여러분 이 세상 살고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그 뭐예요?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맞나요? 네. 우리 지금 다 죽음으로 향하고 100년이라고 치면 100년이라는 뭐 달리기에서 그 과정으로 가고 있다니까. 우리가 산다는 것이 과연 산다는 것은 또 다른 죽음으로 가기야. 또 죽음이라는 건 또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또 다른 뭐 하나님의 세계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양면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도. 그렇죠? 그런 걸 이야기한다고. 상당히 시들이 철학적이죠.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최승자는 시는 시작임을, 여기 시작은 제가 이야기했죠. 시작이라는 게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시작은 여러분이 꼭 알아주셔서 이제 공부하다 보면 알아요. 네. 유익당 할 때 시. 네, 그렇죠. 여기 나와서 강의하셔야겠어요. 맞아, 이게 시작, 비기닝. 이게 시작이고, 요거는 시를 쓰는 거예요, 시를 쓰는 거. 근데 여러분 이제 국문학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쓰인 시작도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쓰인 시작도. 근데 여기 지금 이제 비로소 시작을 썼잖아요. 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 시작이 나오면 한자를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에서는 시작이지만 대부분의 책에서 보면 아랫부분에 시작이 많아요. 아시겠죠? 요 시작은 지금 요 시작은 요 시작이잖아요. 요익당만 요익당 시작. 네, 그렇죠. 시를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한자 써놨잖아요.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는 시작임을, 말 자체는 시작하지 않고 다시금 말하고 언제나 다시 시작. 여기 레커멘스란 말로 레커멘스. 이게 이제 시작한다는 뜻이 비긴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기 위해서 연장의 형식을 선택한 듯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여튼 시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이게 이제 약간 노자적인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노자 도덕경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노자 도덕경에 여기 잔이 이렇게 있어. 잔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잔이 비워 있어야지 채우겠죠. 네. 잔이 꽉 찼는데 어떻게 채웁니까? 맞잖아요. 잔이 그러니까 비워야 채우는 거고 채워지면 또 비우는 거고. 인생이라는 게 뭐냐? 노자의 그 철학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비움과 채움이에요. 멋진 말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러잖아. 공부를 막
터지게 공부해. 그 어디 가서 바닷가 가서 좀 놀다가 와야지 않아요? 할게 딱 끝났어. 맞잖아요. 그래야지 또 공부를 하지. 그래서 공부 안 할 수 있어요? 미쳐버려요. 그리고 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에요. 제가 아는 분이 대학원에 있을 때 정말 한 50대 제가 대학원에 30살 초반에 다녔는데 50대 중후반에 거의 할머니가 아주머니가 왔어요. 공부한다고. 근데 자기는 뭐 경험 뭐죠? 말타기 승마 뭐 골프 안 해본 게 없대. 근데 그거는 그때는 재밌대 그때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돌면 어때? 허탈하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러 왔다고 또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에요. 그러지 않나요? 계속 재밌어요? 30일 정도 있어요. 볼 사람이 없어요. 예, 맞아요. 여기서 이제 놓치면 되지. 하여튼 이 비움과 치움. 여러분 이 비움과 치움이란 말 멋있지 않습니까? 비움과 치움. 자,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을 이렇게 되게 철학적인 이 두 시인이 그래서 상당히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시가 깊이가 있다는 게 어떻게 내가 사형수이면서 사형 집행자의 어떤 그 관점에 그 스스로 처형하는 그런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철학적이잖아요. 그리고 비움과 채움이라는 관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장자 이런 걸 읽어보면 장자 또 이야기 안 할 수 없는데 장자의 재물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재물론. 재물론이라는 모든 게 하나야. 근데 아니 말로 할게 저희는 여기 앉아있으니까 제가 너무 무식해요. 이거 다 아시는 이야기 아니에요. 재물론이 뭐냐면 이거요. 어렸을 때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딸들이 나는 아빠하고 살 거야. 나이 먹어도. 근데 나중에 다 결혼해. 그럼 아빠 코빼기도 안 되죠.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맞죠? 네. 그러니까 그거예요. 재물론. 그러니까 우리가 봐요. 이게 정말 재밌는 이야기. 삶과 죽음. 우리가 여러분 살면 죽음을 무서워하죠. 솔직히. 뭐 기독교를 믿든 안 믿든 죽음은 네, 무섭잖아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근데 죽음의 입장에서 삶을 보면, 그러니까 내가 이 장자가 이런 이야기 다 한다니까. 장자 보면 뭐까지 나오냐면, 얘가 인공위성도 안 탔다는 장자가 이걸 지구 밖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이야기를 할까요? 도대체 옛날 철학자들 놀랍다니까. 그 지구 밖에서 지구를 바라보니까 막 지구가 파란 색깔이야.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니까요. 이게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고 한자도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다 한자로 써놨죠. 저는 다 한문으로 공부해요. 죽음의 입장에서 삶을 바라보면 또 달라진다. 아까 제가 딸이 난 아빠하고만 살 거야 했는데 결혼해 보니까 결혼의 맛을 안 거야. 결혼의 맛을 알아가지고 아빠한테 오질 않는다니. 그 얘기 나와요 정말. 거짓말 안 해요. 장자에. 장자에 나와 재물론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입장에서 죽음을 바라볼 것인가. 보세요. 이거 하나 가지고 이야기가 되게 왔다니까. 죽음의 입장에서 삶을 바라볼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도 근데 이게 이양대립적인 그 소시의 이야기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시 하나가 이렇게 복잡해요.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나 그래서 이제 비움과 채움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아까 했죠. 여기 그게 어디 나오냐면 봐요. 389쪽에 마지막 단락 보세요. 제가 비움과 채움 옆으로 갔는데 이 이야기예요. 텅 빔에서 꽉 참으로의 전환 나와요? 네. 이게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시간의 흐름에서 우위를 점하는 망각과 소멸. 그러니까 망각을 해야지 또 채워지는 거고 죽음의 지평이 삶의 지평으로 전이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 살아간다는 이 이야기를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고 우리가 또 죽었다고 하지만 또 신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고 그러지 않나? 이게 참 알 수가 없어요. 뭐 저도 겪어본 게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세계가 있다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존재 세계에 대한 어떤 그 내용들 이런 것들을 내면화한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결론을 볼게요. 그래서 이 강은규와 최승자는 여성의 버려짐과 순환에 초점을 맞춰서 아까 필기했어요 저기다. 그래서 거기서 존재하는 마땅한 여성상 그리고 보편적 존재의를 찾아냄으로써 새로운 여성시. 자 이거 다 설명한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이전에 여성 시인의 작품 저기 썼죠. 여유시로 통칭했다. 한국적 전통의 미 나오죠. 궁핍한 가난에 맞서는 인고의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작해도
이렇게 부조리한 현실과 가부장적 권력에 대한 비판에서 비껴서, 그러니까 여성들의 시는 그걸 직접적으로 으쌰으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약간 여성적인 어떤 뭐랄까 소극적인 그 관점에서 시를 썼는데 이 두 시인은 강은규와 최승자는 상당히 남성적인 강인한 이런 걸로 시를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오잖아요. 용인하는 받아들인다는 뜻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글쓰기가 연결됐다. 그러니까 태인적 성적이라는 거죠. 이게 진출한 게 아니니까. 자, 오른쪽 강은교는 다 이제 아까 했던 거 부추하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옛 무속설화의 주인공 비리대기는 바리대기로 이해하세요. 원래 바리대기라는 말 더 많이 써요. 비리대기보다는. 비리대기도 그럼 맞는 네, 거예요? 그것도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보통 오자가 아니고 오자가 아니라 아까 비리대기 바리대기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이제 쓴 거죠. 비리대기 바리대기. 그래서 자기화함으로써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바리대기로 이해하시면 된다 이거죠. 죽음에 이르는 허무의식을 주체와 타자, 삶과 죽음, 이승과 저승 이거 뭐 무슨 대립이라고요? 이항대립. 이항대립. 이런 용어들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 이런 걸 알면 있어 보인다니까 말이 이항대립이라는가 뭐 이런 그런 걸 써야 돼 말을 쓸 때 그래야지 좀 더 그래서 생명의식을 끌어올렸고요. 그의 여성시가 여성의 생물학적 욕구, 모성의 회복을 넘어서 독자성 이런 걸 드러낸다. 그 다음 최승자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모멸, 부정을 밀어붙이는 방법과 절망을 통해 버려진 자와 파편화된 역사적 현실을 동시에 넘고자 했다. 그리고 또 밑에 보세요. 기존의 내용과 형식을 파괴적으로 거부하면서 파열된 내면의 응시와 폭력의 현실의 투시를 비치하였다. 자, 여기서는 무조건 시험에 나올 가능성 아주 짙은 거 뭐냐? 이거는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자, 써보세요. 보세요. 강은교의 시와 최승자의 시의 차이. 이거는 아주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다음 중 1, 2, 3, 4니까 어차피 강은교의 시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해가요? 지금 이야기 1번 뭐 무속설화의 주인공 비리대기를 자기화했다. 뭐 2번 죽음에 이르는 허무의식을 주체와 타자 뭐 이렇게 했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 기존의 여성의 관점을 넘어서 삶의 과정을 획득한 보편의 존재로 나가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4번 자기에 대한 모멸과 부정을 극단적으로 물어붙이는 방법적 절망을 통해서 시를 썼다. 예를 들어서 뭐겠어? 네, 그렇게 나온다고. 또는 이거 안 나올 수가 없다니까 이런 문제는 이 두 사람의 시가 가장 중요한 것은 강은교와 최승자가 상당히 액티브하게 썼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두 사람 그러면 어떤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래요. 그걸 낼 수밖에 없어요, 시에서. 그래서 그 강은교와 최승자의 시의 차이점을 꼭 좀 여러분이 이 부분에 알아두셔서 아마 여기 시험에 나온다면 요 위에 강은교는 하고 최승자는 있잖아요. 여기를 그러니까 전체를 크게 네모를 쳐볼까요? 그 전체를 크게 네모 강은교는부터 제일 밑에 해가지고 별 한 3개 쳐보세요. 별 3개. 그래서 이 두 시인의 시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는 아주 내기가 좋은 문제이고 아주 좋은 문제예요. 이 두 시인의 차이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염두에 두셔서 여러분 이제 방송 강의 들으시고 이제 출석 수업 들으시고 하면 충분히 학점은 잘 따실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어차피 여러분 방송을 들으면 20점이고 중간 리포트 하면 30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한 48점 정도 나오잖아요. 48은 안 나와요. 48이 안 나온다고? 그럼 46점이라고 쳐요. 6점이면 기말 시험에 1, 2, 3, 4잖아요. 근데 주로 1, 4보단 2, 3에서 찍으라고. 2번이면 2번만 딱 그걸 그냥 넣어놓고 내가 이제 나머지 확실히 아는 문제 4번, 2번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만 이렇게 하라니까. 이걸 막 이렇게 하잖아요. 완전히 빗사이로 막 가. 여러분 여기 이 시험에서 관람하면 야 이건 A 플러스가 더 힘들어. 9일이지? 5월 네, 이거 더 힘드니까 아시겠죠? 시간이 아직 안 나와서 예, 그래서 그냥 하나를 2번, 3번 중에 그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는 걸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그렇게 무조건 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공부를 나는 모르겠다 할 때. 이렇게 하면 바람은 절대 안 납니다. 헷갈리지?
가라앉는다. 이번 예, 좀 쉬었다가 이제 국문학 역사를 좀 해드릴게요.